김동연 총장은 유쾌한 반란의 전도사입니다. 반란은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어서 유쾌하다는 메시지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김 총장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인생 역정과 32년간의 공직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일과 병행해서 야간 대학인 국제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해 고졸신화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반란을 멈추지 않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시간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 총장은 정책 결정론을 공부한 학도로서 현실 세계에 개업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과 실천에 소신을 다해왔습니다.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했고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제금융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는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과 전 부처를 조율하고 국무회의 전신인 차관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헌신을 인정받아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김 총장은 국제화와 사회적 이동성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방문 교수와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협력 사업과 연구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소외계층 젊은이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연과 봉사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1학년 신입생 있나요? 1학년들 별로 없는 모양이죠? 아니면? 아, 그렇군요. 신입생들은 그 입학식 때 제가 잠깐 좀 같이 만났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그 아주대학교에 온 지가 지금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그 신입생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도 아주대학교의 새내기입니다. 학교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많이 경험 못했지만 우리 학생들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왔고 또 취임한 뒤에도 가능하면 좀 학생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다산 학부에서 아주강좌하면서 제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엊그제 그 학교에 이제 여러 차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학생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곧 공지가 갈 텐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특정한 날을 정해서 아마 뭐 예를 들면 둘째 주, 넷째 주 특별한 요일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브라운백 미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가 그 날짜에 하는 모임에 신청을 하면은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주제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아마 곧 공지가 나갈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면은 이렇게 서로 가까운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제한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그 못하는 학생은 뭐 그 다음번에 좀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번 학기에 학생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1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편하게 자기 개인 문제도 좋고 학교 문제도 좋고 진로 문제도 좋고 또 갖고 있는 고민도 좋고 있는 학생들은 신청을 해서 저하고
아주 가까이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인의 유쾌한 반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제2창학을 얘기를 했고요. 그 아주 제2창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주인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이제 크게 앞으로 쓰일 인재들이고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를 간략히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결론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으로 제가 기대하는 우리 아주대 학생들의 모습 또는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간 챕터가 제 얘기의 본론인 유쾌한 반란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저는 저대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두 번째 챕터에서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반란은 알다시피 무엇인가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뭔가 좀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때로는 자기 자신, 때로는 우리 사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을 반란이라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어감이 아닌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쾌할까요? 남이 시켜서 어떤 일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도 결코 유쾌하지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사람이 유쾌한 것이죠. 제가 유쾌한 반란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기 환경,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 자기 자신, 자기 틀, 또는 우리 사회를 뒤집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볼링 다 쳐보셨죠? 혹시 안 쳐봤더라도 볼링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제 챕터는 사회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기 위한 건데 제목을 제가 킹핀이라고 붙였습니다. 볼링에 핀이 10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핀이 1번 핀입니다. 저 1번 핀을 많은 경우에 정통으로 맞히게 되면은 저렇게 7번 핀하고 10번 팀이 스페어가 되고 하지요. 1번 핀과 3번 핀 뒤에 숨어 있는 핀이 5번 핀입니다. 저 5번 팀을 건드리면 10개를 다 쓰러뜨릴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해서 저 5번 핀을 킹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킹핀이라는 용어는 볼링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큰 나무들을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강물에 띄어서 쭉 운반을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서로 엉켜가지고 걸리게 돼서 더 이상 안 가는 그런 트래픽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에 딱 걸려있는 나무 한두 개를 건드리면 다시 이 나무들이 쭉 물을 타고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드리는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8개를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저는 킹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그 교과서에도 나온 분인데 유명한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피천득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좋은 그 주옥 같은 수필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책에 소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에서는 그 아사코라고 하는 일본 그 여학생과 인연을 썼지요. 또 수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에서는 수필을 청자 연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긴 한데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그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제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제목일 겁니다. 그 수필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5만 원쯤 생기는 생활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읽어보셨던 학생들 중에는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수필에서는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을 쭉 하겠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모님 옷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유명한 딸내미 있지요. 그 따님에게 뭐 선물해 주는 것부터 해서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해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필이 1958년도 수필입니다. 그 당시 5만 원이었는데 제법 큰 돈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피천득 선생님은 그 수필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5만 원쯤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 두 분이 쓴 짧은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카너맨하고 디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 분은 경제학자고 한 분은 제가 알기로 심리학자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아티클에 아주 재밌는 아티클인데,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행복과의 그 관계를,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런 아티클입니다. 내용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 소득이 연봉 기준으로 7만 5천 불까지 올라갈 때는 행복이 그 자기 소득에 거의 비례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7만 5천 불이 넘고 나서는 돈을 더 벌어도 행복 지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티클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e question whether money buys happiness. 그러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등등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그 아티클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봉 7만 5천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연봉 9천만 원 정도면은 만족하고 행복,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두 분의 쓴 아티클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9천만 원 이상, 미국식으로 하면 7만 5천 불 이상의 돈이 생기면 그 후로는 돈 벌어도 별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 나는 9천만 원 벌고 있는데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나는 9천만 원을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사회에 돌아가는 룰에 만족할 수가 없어? 일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분 아주 작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서는 아닐까? 또는 아까 피천득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과 내가 버는 돈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만 그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버는 돈과 가처분 소득과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강제적 비용이죠. 내가 악살이하지 내지 못하고 내가 낼 수밖에 없는 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교육비 같은 건 어떨까요? 또는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서 또 이렇게 결혼하면 집을 살 기회가 있겠죠. 우리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부동산 거래 제도나 어떤 파이낸싱 시스템이 굉장히 오랫동안 원금도 못 갚은 채 이자를 오랫동안 갚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금융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요새 초등학생들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그런 통신비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 제도나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과장하자면 악소리 못하고 내는 강제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은 아닐까요? 내가 9천만 원씩 돈을 벌어도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소득이 2만 불 넘었습니다. OECD 23개 3만 불 이상인 국가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데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8년 전에 소득 2만 불 달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그 3만 불대의 소득을 못 가고 있을까요? 물론 잘하면 곧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우리 전공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 소득은 달러 환산한 표시죠. 환율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실제로 소득이 안 늘어나도 3만 불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만 불 소득이 8년째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쓴 사람 책에 나오는 제목이기도 하지요. 이걸 조금 네거티브하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떠면은 아주 나쁜 시나리오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경제나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티핑 포인트로 가고 있는, 혹시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할까, 기호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일본식 장기 불황, 일본식 20년 불황, 요새 디플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사회처럼 갈등과 이념 대립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장기 불황인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티핑 포인트로 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문제가 클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다 모여져서 사회 집단의 어떤 행태를 나왔을 때 많은 경우 개인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사회의 합리적인 결정과 일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개인의 합리적인 생각과 행태를 다 합친 덧셈의 합이 맞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답이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보면은 앞에 앉은 사람이 누가 지나간다고 좀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서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서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은 다 같이 잘 보일까요? 내가 잘 보기 위해서 일어났던 행동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모양으로 나오죠. 교통질서는 어떨까요? 내가 쇠치기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이득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모여지면은 다 같이 늦게 가는 불합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에서 드는 예가 농부들의 농사입니다. 벼농사가 됐던 고추농사가 됐던 열심히 하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풍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풍년이 되면은 그 수확한 작물들의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를 보죠.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가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과감하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현금을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데 그게 모이면 어떨까요? 경제 주체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구성의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딜레마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 지출 어떨까요? 국민 모두가 다 복지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다 모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포퓰리즘이 나오게 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간략히 얘기하면은 권위주의가 이렇게 도미네이트하는 사회, 권위는 추락되면서 권위주의는 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킹핀 얘기를 했습니다. 볼링에서는 5번 핀이 킹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킹핀이 뭘까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 복잡하고 낱낱처럼 얽힌 우리 사회 문제를 푸는데 보다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약간의 답은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유쾌한 반란 제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G20, G20라고 하죠. 20개의 강대국 그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우리 건국 이래에 그렇게 많은 정상들이 와서 했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데서 우리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끝난 마지막 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EBS의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시리즈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로부터 질문을 쭉 받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권은 한국 기자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 한국 정부에서 이 큰 행사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치렀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에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지막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 짓는 게 저는 그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왜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도로시 리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쓴 책 중에 질문의 7가지 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질문에는 7가지 심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저 위에 있는 작은 글씨입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답니다. 그 도로시는 유방암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했던 사람인데 끊임없이 자기 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병을 낫고 그 책을 쓰고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질문에 대한 전문가가 됐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저는 오늘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정말 훌륭한 많은 대작들을 많이 썼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톨스토이의 작품들의 많은 것들은 톨스토이 단편들입니다. 제가 전에 공무원하면서 미국을 가게 돼서 제가 같이 근무했던 제 밑에 있는 직원들 한 90명에게 책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90명 직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부 다른 책을 사줬어요.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나 성격에 맞는 책을 다 골라서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90권을 골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에게 준 책이 한 2권 있었습니다. 다 다른 책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톨스토이 단편집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는 인생의 그 깊이와 철학에 대해서 그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질문에서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또 심지어는 톨스토이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도 있어요. 그 3가지 질문에 나오는 단편에 나오는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입니다. 그 소설의, 그 짧은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그 왕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그 단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젊었을 때 또 그 후로 가졌던 제 스스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한참 지나서지요.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졌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든지 하는 그런 질문의 답을 뭐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제까지 가졌던 아마 어떤 경험했던 어떤 어려웠던 경험보다 앞으로 살면서 경험할 어려움의 크기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요됐던 선택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럴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60년대, 70년대 이른 초까지의 청계천입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이제 공사가 잘 돼서 아름다운 명소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저렇게 무허가 판잣집으로 돼 있는 집에 화장실도 없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던 동네입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동네에서 저는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저 집이 제가 살고 나서 몇 년 뒤에 강제로 철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강제 철거민들을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곳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아는 곳인데 거기를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습니다. 맨 땅에 허허벌판 맨 땅에 각 세대당 땅을 한 20평, 25평 정도 띄워주고 가서 살라고 했던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과 이 당시에 철거민들은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부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광주대단지에 제가 천막 속에 살던 동네가 지금은 성남시가 됐고요.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은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이 됐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저는 제가 원하는 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학교에 입시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인문학교를 가지 못하고 상업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맞이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집에는 어머니와 할머니 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남으로서 빨리 이 학교를 마치고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위의 모습이 우리 신입생들은 잠깐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 우리 신입생 기준하면 여러분 지금 나이보다 몇 달 전에 제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3학년 그 당시에는 그 상업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은행에 시험을 봐가지고 은행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은행 시험을 봐서 10월 달 그러니까 졸업도 하기 전인 3학년 재학 중인 10월 말부터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사진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직장 생활할 때 제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 재학생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가 만으로 17살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보다 다 어렸을 때의 나이일 겁니다. 저와 저희 집에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끼니 걱정하는 집에서
저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그 일이었죠. 저희 집에 서광 입시 시작을 했습니다. 밥 굶을 걱정도 안 했고 동생들 학교도 제가 보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됐었죠. 일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으쓱했던 마음이 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공허감, 어떤 타는 목마름, 갈증 이런 걸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뭔가 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제 돌파구는 야간대학을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이전에서 취임식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이 모이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인의 비전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신입생만한 또는 여러분 나는 나이 때의 제 꿈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야간대학을 진학을 해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쁘게 지냈겠죠.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또는 막 20간 넘었을까요?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타는 목마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뭐 별 뾰족한 변화나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때 은행에 그 독신자들이 사는 아파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옆방에 있던 어느 은행 선배, 저보다 한 10살쯤인 선배 방에 갔다 나오는데 이 선배가 그 쓰레기통에다가 책을 뭐 한 10권 버려놨더라고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무심코 그냥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그때 제 방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4명이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시 잡지였어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부끄럽게도 고시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 잡지를 보니까 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직장을 다녔고 밤에는 대학을 다녔고 더 깊은 밤에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저 친구가 참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죠. 여러분, 저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질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아까 뭐 동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제 취임식에 썼던 건데 또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졸업하던 해에 제가 같은 해에 고시가 2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5살이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제가 직장을 좋은 데 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 꿈은 대학을 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 꿈은 저런 시험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꺼려지긴 합니다만 제가 어쨌든 이 대학에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CEO인 총장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과히 허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본다면은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어떻게 열심히 했길래 됐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혹시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한 브라운뱅 미팅에서 여러분들하고 혹시 궁금하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세상 누구도 지금 내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터널 속에서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끝이 보이면은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겠죠? 그런 빛도 없는 아주 캄캄한 터널 속에서 있다면은 얼만큼 이 터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지, 정말 과연 끝은 있는 것인지, 얼만큼 빠른 속도로 내가 뛰어야 될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눈먼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학 4년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4년 동안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 또는 하고 싶은 어떤 거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도장을 누가 찍어준다면, 그런 개런티를 해준다면은 그거 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건 너무 게으른 사람이 되겠죠. 고등학교 학생에게 3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외에 하루 5시간씩 공부한다면은 가고 싶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입학을 보장해 준다면 공부하는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죽기 살기란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기간을 기울여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쏟는 열정을 저는 눈먼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두 개 조그맣게 썼는데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에 있고 하더라도, 아까 제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언제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결코 낙관적인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기 몇 해 전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창업을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우고 그러고는 나중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데, 결국 그 새로운 경영진들에 의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 쫓겨납니다.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를 잠깐 한번 보시죠.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이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겠지만 그 애플사에 쫓겨난 뒤에 그 참담했던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그때 그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참담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창의력이 절정에 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 경험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청년 세대가 누구나 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학업이든 취업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이성관계든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경과하지 않아서 깨달은 것이죠. 그때의 그 어려움이 제게는 위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까 얘기했던 애플사에서 쫓겨났던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도 저는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반란은 환경에 대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에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반란은 남이 낸 문제지요. 그 환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주어지는 환경이지요. 그 환경을 깨는,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란입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실제로 가했던 가장 이제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고민했던 질문인데,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하고 싶은 일 찾았나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붙어서 80년대 이른 초입니다. 제가 25, 26살 때니까요. 이제 교육 끝나고 26쯤 됐겠네요. 만으로 경제개혁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당시 경제개혁원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부처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조직이었지요. 제 시험 동기들이랑 같이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어느 쭉 인사를 하니는 어느 방을 갔더니 저보다 몇 해 빠른 사무관이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고시 동기들에게.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혼잣말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참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애들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나중에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듣보잡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야, 이 회사에서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밀려면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다음 꿈은 공부를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어느 주간지에 나온 제목이었습니다. 다음 꿈 내미기입니다. 항상 다음 꿈을 꿨다는데 저는 제목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공직을 사의를 표하고 그 후에 전개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대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대학 총장도 어떻게 인연을 뵙게 돼서 왔습니다만 와가지고 갖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 그 당시의 꿈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유학을 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경제개혁원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무관들은 누구나 가다가 유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었죠. 근무를 열심히 해서 평점도 잘 받아야 됐고 더 중요하게는 유학 시험을 붙어야 됐습니다. 공부하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해서 부담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주 피눈물 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어쨌든 시험에 통과를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공부를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면서 잠꼬대를 영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단어 한두가 아니라 뭐 말을 쭉 하면서 영어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사에 출근하면서
그 영어 유학 시험을 붙기 위해서 시간 남은 책을 봤지만 걸어갈 적에는 어떤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경찰을 만났다. 그러면 제가 두 사람의 롤플레이를 하면서 영어로 계속 중얼중얼 하고 했던 거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잠꼬대 영어를 막 했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국비 유학생으로도 선발이 됐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대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라는 데 가서 제가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부담 가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뒤에 가면 반전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두 학기를 보냈는데 공부를 빨리 끝내려고 저는 그때 생각에 공부를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할머니, 어머니, 동생 셋 있는 우리 집도 제가 돌봐야 되겠고 공무원 하다 왔으니까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출액해서 남 못지않게 좀 승진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 학기에 4과목씩 그 힘든 박사 과목을 들었습니다. 두 학기를 다 끝냈습니다. 8과목 모두를 A학점 받았어요. 성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셋째 학기 시작하는데 아주 엄청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회의가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 회의의 정체가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지?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하면은 극복을 했는데 도저히 그 회의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던졌던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2개가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 공부하지? 두 번째 질문은 그 정도 무게는 아니지만 뭘 공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공부하지에 대한 답을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사 따려고? 이력서에 박사라는 줄을 하나 올리려고? 요새 때라면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슴에 박사라고 하는 훈장을 하나 달기 위해서? 이 질문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제가 지금 드린 그런 얘기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은 저로 하여금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공무원이 됐고, 왜 유학을 오려고 했고, 왜 경제학을 선택했고 하는 그런 걸 쭉 되돌아보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은 그 모든 길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그림 보이시죠? 저게 그때 제 모습 같았어요. 그것은 제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제 얘기를 듣고 나도 비슷한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엄청 행운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10년 후에 나는 이런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2학기 8과목을 전부 다 A학점 받았어.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반전이 있다 그랬죠.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그 성적 잘 받고 시험 끝나고 성적 받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학생은 성적은 나보다 낮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즈닝이 되고 크리티컬 띵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옵니다. 저는 시험은 잘 봤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리즈닝, 크리티컬 띵킹,
창의력?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나 제가 한심스럽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론 고민을 많이 했죠. 목소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 중에 보시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산다면은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죠. 남의 인생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지만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살아왔던 방법, 공부했던 방법과의 결별을 의미했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성적은 잘 받을 것 같아요. 성적 잘 받고 시험 보고 오는 데는 이골에 나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동안 시험 공부를 한 거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시험 붙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죠. 우리 아마 저쪽에 이번에 신입직원들 리죠? 우리 신입직원들, 우리 아주대학교 신입직원들 제가 인터뷰를 마지막에 했는데 여러분 내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질문했던 게 이제 기억이 좀 나죠?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아주 엄청난 경쟁 특수로 왔죠. 제가 아무 준비 없이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답 중에 남 얘기만 있고 왜 네 얘기는 없느냐? 몇 사람 그 질문 받았죠?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시나요? 아주 흥미있는 질문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답을 알려드릴까요? 톨스토이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다. 가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란 소설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이 그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신하와 학자들에게 답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갖고 온 답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를 차고 현실 세계에 나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 답을 찾습니다. 아까 그게 그 답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답을 찾았다고요? 아까 첫 번째 환경을 깨는 반란은 주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란은 자기가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죠.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사서고생이라고 표현하더구만요. 스티브 잡스가 아까 애플사에서 쫓겨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미혼모에서 태어나가지고 입양을 된 아이입니다. 입양한 부모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입양 조건으로 스티브 잡스를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는 우리 시험 각서를 받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들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다닌 대학은 리드 대학이라고 한답니다. REED 하는 리드 대학인데 조그만 학교지만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스티브 잡스는 한 학기를 다니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여 그 학교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이 글씨체하는 그 공부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갑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연설에서 그때 대학을 그만두기로 한 의사결정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린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죠? 만든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익숙한 것들의 결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살자는 유혹을 엄청 느꼈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성공이 조금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야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황을 맞는 것이었죠. 여러분, 젊었을 적에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약간은 유효한데요. 저는 젊었을 때 제 인생의 승부는 내가 시간에 끌려다닐 것인가, 내가 시간을 끌고 갈 것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닐 겁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끌고 갈 겁니까? 여러분 공부에 끌려다니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을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만드셔야 되죠. 아까 제가 눈먼 열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캄캄한 터널 얘기를 했죠. 자,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서 부딪히고 사서 고생을 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아까 그런 익숙한 것들의 결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왜 성적이 좋았냐고요? 성적 받기 쉬운 과목 택했고 그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서 열심히 노트 필기했고, 어떤 서울대 그 교수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A학점 맞느냐, 교수와 학교의 가장 수능적인 학생들, 앞에 앉아서 질문 안 하고 열심히 노트 필기한 학생들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저거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점 따기 힘들어 다 피하는 과목, 저거는 가면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서 엄청난 세미나와 토론과 리딩을 해야 되는데 피하는 과목,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생각했어요. 좋아, 내가 이 공부를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부터는 늦게 끝나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늦게 가서 공무원 생활을 내가 가서 내 우리 동기들보다 승진이 많이 늦어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찾게 되면은 그부터는 그 열정이 눈을 뜹니다. 그때부터는 눈먼 열정이 아니라 눈뜬 열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이 또 들지 않으세요? 그럼 뭐 눈먼 열정 갈 거 뭐 있어? 바로 눈뜬 열정으로 가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인 경험을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찾고 눈뜬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죽기 살기라는 눈먼 열정에 노력을 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눈뜬 열정을 갖는 단계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눈먼 열정 갖고 그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찾고 그다음에 눈뜬 열정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입학 식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4년 동안에 하고 싶은 일 찾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은 수많은 도전과 부딪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깨짐, 실패,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꿈을 추구할 때입니다. 더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꿈을 바꿀 때 있을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 때죠. 꿈도 추구하는 나이고 꿈도 바꿀 수 있는 나이죠.
두 번째 반란의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란이죠. 아까 제가 만든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까 환경은 남인의 문제 풀기죠. 자신에 대한 반란은 내가 문제를 내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남인의 문제보다 내가 내 문제 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후에 이제 한참 뒤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보람을 느낄지, 어떤 일을 할 때 내 성취감을 느낄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세요? 또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 때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무원 이 계급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은 직원들과 떨어져서 독방과 비서가 있는 사람을 국장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사무관, 서기관, 과장 거쳐서 되는 자리가 이제 국장이죠. 국장 초임 때 일입니다. 국장쯤 되면은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수십 명 있고요. 그 중에 유능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비교적 그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하자면 밑에 직원들의 생사의 달권을 쥐고 있는 제법 높은 자리입니다. 제가 국장 초임 때인데 편안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었어요. 운 좋게도 여러분 아까 제가 공부를 좋아 늦게 끝나도 좋아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박사학위 논문도 그전에는 빨리 끝냈을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나오면은 되게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죠. 교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헌을 찾거나.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모르는 질문에 부딪혀요. 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풀고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니까 교수도 답을 못하고 문헌도 답을 못하는 질문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교수님들 몇 분 안 계신데 아마 교수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아무도 답을 못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은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그 변화로 인해서 얻었던 가장 큰 과실 중에 하나가 학문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저렇게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얼마 만에 다시 공직에 복귀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얘기를 했더니 주위에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걸려야지 그 논문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빨리 공부를 끝냈습니다. 아마 그 학교에서 사회학 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빨리 공부를 끝내고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된 국장이 되고 나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이 되니까 편하고 밑에 직원들이 좀 과장하자면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알기 쉽게 수속처럼 움직이고 영향력도 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라고 하는데 그동안 같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떠면은 옛날에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그때가 제일 안정적일 때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하면은 이렇게 살다가는 무사한이라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재미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고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다시 공직에 복귀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까 얘기한 공부할 때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내게 주어진 어사인먼트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로 인해서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제 인생의 큰 변화가 공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죠. 제가 공직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하고 싶을 찾는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제가 공직을 할 이유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저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거든요. 세상을 굉장히 불공평하다 생각을 했고 너무나 이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뒤집어 쓸까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수양대도 하다 보니까 많이 순화되면서 조금 세련되게 바뀐 아마 텀이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장한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그 월드뱅크죠. 세계은행에 제가 직원으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은행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세계은행은 직원이 10,000명입니다. 그중에 7,000명이 본부인 워싱턴에 있고 3,000명 정도가 이제 그 각 국에 이렇게 쭉 그 소위 리저널 오피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여러 방면에 걸친 전문가가 모이는 그룹이기도 하죠. IMF는 일의 스코프이 좀 좁습니다만 훨씬 전문적이고요. 월드뱅크는 일의 스코프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 아주대학의 어떤 교수님도 자기 전공을 가지고 월드뱅크와 카운터파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월드뱅크 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 제가 직원으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어떤 아까 얘기하는 경로의존성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운 좋게 제가 지원을 했는데 월드뱅크에서 저를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가 휴직을 하고 월드뱅크에 가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낙에 제가 있던 그때의 그 자리가 공무원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다시 한번 내가 찬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에 빨개 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지지 않으면은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택한 길입니다. 그 위기라는 게 뭡니까? 안정성, 고정관념, 경로의존성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세계은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제에 관심 있거나 국제기구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과외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월드뱅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에 프로젝트를 작게는 12개, 많게는 16개를 하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써보고 돈이란 건 이제 월드뱅크 예산이죠.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정관념 깨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반란의 결론은 사회에 대한 반란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반란이었고 남이 된 문제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나 자신에 대한 반란, 내가 된 문제였죠. 세 번째 반란은 사회에 대한 반란. 사회가 주는 문제에 대한 답찾기입니다. 자, 조금 이제 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킹핀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킹핀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사회의 킹핀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네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짧게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킹핀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거창한 사회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반란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서 좀 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기획정보 차관할 때 일입니다. 강원도 어느 조그만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어려운데 언론을 보니까 차관님이 굉장히 어려운 학벌을 극복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와서 우리 학생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교 학생이 21명이었습니다. 그 학교 가서 학생들 만나고 책을 제가 21권 다른 책을 다 사가서 일일이 학생들 이름 써가지고 주고
그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만한 학생들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중학교 때 판잣집 천막 얘기부터 했죠.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고 학생들 대부분이 울고 같이 참석했던 선생님 8분들이 다 우셨어요. 꿈과 희망을 주고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했는데 마음속에 괜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가 될까요? 그런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저는 운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절대 빈곤의 환경에서 운 좋게 신분의 또는 계층의 상승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과연 뭐가 될까요?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좀 어떨까요? 옛날에는 그런 사회적 이동, 소위 그 소셜 모빌리티죠. 예, 중요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부, 뭐 빈곤이라 좋고요,를 세습하고 가난에 대물림하는데 우리 교육이 어떤 오히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일주일치 먹을 식료품을 이제 슈퍼마켓에 사오는데 얼마 안 돼서 저런 고기를 한 덩어리 샀어요. 근데 일주일치 사니까 뭐 쫙 많이 샀겠죠. 근데 이렇게 그때는 한국에는 없었는데 80년대 말이니까요.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쓱 지나가면은 금액이 탁 뜨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신기한 거였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 한 덩어리 샀는데 영수증에 2덩어리 산 걸로 찍힌 거예요. 아마 그 캐시어가 2번 스캔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했든지 돈이 아마 한 9불 99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가게를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분이 덜 풀려가지고 물건 다른 거 다 산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어떤 조치를 기대했던 건 아니고 그냥 분풀이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와서 샀는데 한 덩어리밖에 안 됐는데 왜 2덩어리를 찍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그걸 받아본 그 종업원이 빨간 볼펜으로 하나를 지우고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뭘 믿고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줄까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려는 건 사회적 자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 미국이란 사회가 성인 군자가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범죄율도 더 높고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걸 돌려줄까?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참 재밌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기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적인 이론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 논문도 게임 티어리를 가지고 썼는데 이 게임 티어리하고 연결되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랬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안 되는 거는 제가 못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점을 맞으면 좋겠는데 100점을 못 맞겠어요. 90점, 95점까지 맞겠는데 그 5점, 10점 못 맞겠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5점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스킬로서의 5점이 아니고 아마도 영어 쓰는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 그 나라 역사,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 5점, 10점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전적인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한계 유형의 체감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은 경제가 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과거의 개발연대 압축 성장이 그러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아까 왜 2만 불에서 8년 동안 정체해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남는 공간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총요소 생산성, 기술 개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회적 자본이 그 남은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경지, 그것이 선진국이죠. 그 문턱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결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강대구의 조건인가, 제가 강자의 조건인가 하기도 하는 프로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좀 쉴 적에 일부러 다시 보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프로였어요. 그 책까지 나왔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강했던 제국과 나라 5개를 뽑아가지고 왜 그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과 이 부국이 됐을까를 분석을 했어요. 6번 시리즈를 했는데 하루에 한 번에 한 나라씩 분석을 했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했는데 그 5개 나라가 로마, 몽골, 영국, 네덜란드,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왼쪽이 로마고요. 오른쪽이 몽골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갖고 있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PD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나중에 봤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필요 조건으로 이것은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용입니다. 뜻밖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양성과 관용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가 부강했는데 가장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로마를 쳐들어갔을 때입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어떻게 쳐들어갔나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니발 군대가 한 10만이 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니발이 그 중에 5만 정예를 뽑아가지고 알프스를 겨울에 넘었습니다. 로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알프스를 넘으면서 5만 명 중에 반이 죽습니다. 2만 5천 병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코끼리 한 20-30마리인가 가지고 넘어가죠. 로마가 한니발하고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첫 번에 큰 전투 3번에서 로마가 아주 완패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혹독했던 전투가 칸나이 전투입니다. 3번째 전투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전투에서 로마가 피해를 봤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제 도시국가의 느슨한 연합이거든요. 로마가 그 당시 인구가 25만, 28만, 제 숫자가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날 한 전투에서 5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가 갔는데 그 군대 중에 5만 명이 단 하루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최고 행정 책임자는 집정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수반이죠. 집정관이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로마에 원론이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원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 나라니까요. 로마 원로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풍전등화 같았겠죠. 전사의 길이 남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의 로마의 전략과 한니발의 전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니발은
그 알렉산더의 전략을 본따 가지고 느슨한 연합체인 도시국가의 그 예봉을 차단하고 아주 처참하게 전투에서 이기면은 다른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 깨지고 그 동맹 도시국가들이 자기 편에 붙을 걸 생각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전략이죠. 그런데 결국 그 세 번의 전투에서는 한니발이 크게 이기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로마가 한니발을 이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프로와 그 책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의 다양성과 관용입니다. 로마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로 10년을 지나면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 해방된 노예가 난 자식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워풀한 패스포드입니까? 만약에 로마가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한니발 전략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대한 반란이고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 간의 문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예를 든 것들이 정말 큰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이동성 문제나 사회적 자본,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활 적에 그런 사회 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진짜 엘리트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가 누구일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기대하는 우리 아주대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많이들 보셨죠? 왕이 된 남자 광해입니다. 제가 소설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입니다. 어렸을 때 대충 다 보셔서 스토리 아시죠? 이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놀랍게도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윌리엄 포크너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가장 토속적인 미국 작가인데 희한하게도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왕자와 거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 에드워드 6세가 모델인데 물론 소설은 완전히 픽션이죠. 광해와 이 왕이 된 남자 광해와 이 왕자와 거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얼굴이 똑같은 두 사람이 서로 우연하게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소설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지인 톰과 왕자인 에드워드가 같은 달 같은 시간에 태어납니다. 런던에서. 자, 두개서 팔이 아프네요. 자,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누굴까요? 자, 첫 번째. 옷을 바꿔 입으니까 왕이 되고 왕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엘리트가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캔디데이트는 뭘까요? 개인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비전의 제시 등등 이런 것들이죠. 뭐 그거는 조금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한 사회적 지위나 좋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하는 것들은 옷에 걸친 의복과 같은 거죠. 그렇죠? 개인의 자질은 뭘까요? 우리 몸 같은 거죠. 선천적으로 좋은 몸매를 태어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식스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몸이죠. 5단의 몸이 있죠.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광해와 왕자 거지에서 관중들이나 독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일까요? 아까 그 왕이 된 남자 광해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 광대에 불과했던 하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지만 왕이 된 뒤에 명나라의 사대주에 당차게 맞서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그 여자 시종, 죽는 그 시종, 그 여자가 나중엔 뭐죠? 수상한 그녀인가의 주인공인 그 여자더라고요. 저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줄 때죠. 왕자 거zet은 어떨까요? 왕자 거zet은 제가 볼 때 이런 대목에서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고전 완역판 읽기입니다. 왕자 거zet 완역판이 제법 두꺼워요. 그걸 다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자가 된 톰이 거지죠. 어느 날 죄수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죄수 중에 한 명이 청원을 합니다. 제발 저는 사형수인데 저는 그냥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으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거지지만 왕자인 톰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사형수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수인데 제가 처해질 형의 종류는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서서히 당겨가지고 죽이는 형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그렇게 죽여주지 마시고 그냥 목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자가 그 사람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그 죄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수가 방면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자가 신하들에게 사람을 끓여 죽이는 그런 사형법은 폐지하라고 하는 악법을 폐지합니다. 신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참에 정말 참 잘됐다 해가지고 그 법을 폐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광해 영화를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각본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도승지가 광대인 하선에게 나중에 그랬죠. 당신 정말 왕이 되고 싶냐? 기억나시죠? 옷 속에 몸이 있고 몸 속엔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사회 진짜 엘리트가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실력은 기본이고요. 이게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 많이 와 계시고 여러분들 아주대학교에 있는 동안에 정말 그 훌륭한 실력을 많이 쌓을 겁니다. 저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요? 진정성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아까 얘기한 진짜 엘리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진정성과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남들 보기에 다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반란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죠. 어떠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실력일지도 몰라요. 광희의 실력은 그런 매력까지를 포함한 사람이 실력이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단가요? 엘리트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실력과 매력을 갖춘 우리 사회의 진정한 엘리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매력일지도 모르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 아주 강좌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종 스펙이 있고 8종 스펙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떨치기 어려운 부담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학생 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사 때 유쾌한 반란을 통한 제2의 창학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프레미어를 만들자. 아주의 구성원이었다면 누구랑 인정하는 프레미어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했죠. 꿈을 높게 갖고 생각을 크게 하자. 그렇지만 방점은 세 번째 있습니다. 지금 실체를 옮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실력과 매력을 갖춘 사람,
꿈을 높게 갖고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아주대학의 아주인들에게 그런 프레임 붙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학교도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아주 제2창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중에 우리 학교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대에 충족을 하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다 같이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브라운뱅 미팅을 통해서 2주에 한 번씩 만날 기회를 많을 테니까 편하게 저하고 만나고 모든 얘기도 하는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